다크호스예요. 저는 주로 불확실성에 베팅합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솔직한 마음으로 오늘은 탈락할 걸 생각하고 마음 프리하게 왔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꼭 결승 가겠습니다. 화이팅! 투자 위더 스타 KB자산운용과 3프로TV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초 투자 서바이벌 투자 위더 스타. 자, 반갑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진행을 맡은 저는 정프로 정용진이고요. 우리 7분의 참가자분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준비도 많이 하셨고요. 네, 대답은 네라고 하시지만 고개는 절레절레 흔드시는 우리 7분의 참가자분들 아마 오늘도 긴장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본선 2라운드 당연히 매우 중요하겠죠.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 4명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파이널 라운드 진출을 가릴 본선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선 2라운드 주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자, 만약 우리가 미래를 좀 알 수 있다면 투자는 당연히 성공을 했겠죠. 최근에 하락장도 당연히 맞췄을 테니까요. 미래를 위한 통찰력, 우리의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일 텐데, 그래서 이번 본선 2라운드에서는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과 그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본선 2라운드는 철저한 개인전입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호명된 분은 피칭을 이 단상 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발표자는 피칭 준비가 끝나면 버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저를 눌러주시면 총 8분의 피칭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8분이 끝나면 맞습니다.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본선 2라운드 심사를 책임져 주실 심사위원 3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 속에 숨어있는 이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신 타이거 자산운용 오종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7분 중에서 누가 순서대로 잘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큰 관심은 없고요. 지난번에 발표를 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보다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가 경쟁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심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스스로 나는 감정이 없다, 로봇 같은 인간이다 라고 표현했던 무서운 심사위원이시죠. 1라운드 냉정한 분석으로 참가자들의 허를 찔렀던 G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파이널로 가기 전에 이제 산업이랑 종목을 피킹을 하는 건데, 오늘은 저번보다 좀 더 이게 말이 되느냐를 한번 좀 더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그 사이 멘토링도 받으셨다 하니까 개선된 점, 그래서 이게 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요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심사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본선 2라운드에서 아주 깊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새로운 심사위원분 오셨습니다. 현업에 있는 전문가로서 논리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봐주실 겁니다.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내가 투자하고 싶게 마음이 움직일 것이냐, 저를 잘 설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고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우리 형,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 마음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최종 진출자를 가리는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자부터 바로 단상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칭 스테이지로 모실 첫 번째 참가자, 지난 시간에 아주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허민호 참가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우리 허민호 참가자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시면 왼편에 있는 버저를 누르시고 8분 동안 피칭을 하시고 끝나면 다시 한번 버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발표할 허민호입니다. 근데 투자는 엣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쁜 남자가 돼야 돼요. 더 고민이 깊어졌어요. 나쁜 남자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기업 뽑는 게 좀 힘드네요. 우선 아이디어는 철학책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찾았고요. 챕터 중에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앨런 케이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1972년에 저술한 논문 모든 연령대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에서 가져온 그림들입니다. 왼쪽 그림은 얼핏 보면 블랙베리에서 만든 스마트폰과 유사한 형태이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태블릿 PC처럼 생긴 것을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이 앨런 케이라는 사람이 미래를 잘 예측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책에서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기업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 기업 중 지난 5년간 R&D와 캐펙스 투자가 많은 비용으로 나열해봤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테크 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크 기업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모든 사물들을 연결시키는 IoT, 인간처럼 번역하는 자연어 처리, 또 다른 세상 메타버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자율주행, 무인 물류창고 등이 테크 기업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 산업들의 공통점이 반도체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의 차이에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저장의 기능만을 하지만 처리, 연산, 추론과 같은 실행, 응용 영역들은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아이폰 3부터 12까지 진화하는 동안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개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4G, 5G, GPS 등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될수록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가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는 자율주행용 비메모리 반도체가, 가전제품들에는 IoT용 비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이며 산업 탑픽으로는 엔비디아와 TSMC를 선택했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가, 이익이 성장하는가,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학교에서 AI를 공부하면서 엔비디아의 GPU의 경제적 해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PU와 GPU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본 결과 CPU는 81분이 소요되는 반면 GPU는 5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MD도 GPU를 만드는데 왜 엔비디아 GPU일까? 그 이유는 프로그래밍 구조에 있습니다. 빠른 연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코드에 데이터 계산을 GPU를 활용해야겠다는 이를 위한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대다수의 개발자,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99.9%의 개발자들이 이 쿠다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쿠다 명령어는 엔비디아가 당사 GPU에만 호환되게끔 설계해 놓은 명령어입니다. 그 결과 현재 4대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엔비디아 GPU의 점유율이 97%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SMC입니다. 반도체 선폭이 20나노미터 이하 공정인 선단 공정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선단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제한된 크기 속에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 제조 과정에서부터 미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7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는 지금 현재 파운드리 업체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TSMC일까요? 그것은 수율이라는 기술력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나노미터 기준 공정으로 삼성전자는 30에서 40%, TSMC는 70에서 80% 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SMC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을 기업의 이익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빠질 수 없습니다. AI 연산의 강점이 있는 엔비디아와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TSMC는 이 산업에서의 중요한 기업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분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이게 사실 너무 뻔하거든요. 지금 주제는 너무 뻔했으니까 탑픽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을 하셨고 이게 잘 될 거란 건 너무 뻔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기업들이 그래도 계속 점유율의 1등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족, 그게 조금 아쉬웠다 정도.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훌륭했거든요.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스토리였는데 새로운 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아빠와 삼촌의 입장에서 6개월 전에 1년 전에 저 반도체와 AI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의 ETF를 투자했다면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어요. 근데 6개월 전, 1년 전의 논리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게 아닌가?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허민호 참가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논리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게 8분이라는 시간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발표 때 성형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임재환 참가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난번까지는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벗으셨군요. 네.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떨어질 것도 생각하고 있어서 부담 없이 이제 맨눈으로 사람들 보고 싶어서 벗고 왔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자스타에 지원한 참가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헬스케어의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탑픽은 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이건 메가 트렌드입니다. 남자분들 다 중력 때문에 살이 처지잖아요. 여기 심술보 생기고 여기 눈가 주름 생기고 미용 의료기기는 비수술적 방식으로 점, 기미, 주름 등을 없애는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보통 이 섹터 얘기하면 이 섹터 이미 성장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실제로 옛날 레이저 기계들은 한번 기계를 팔면 AS 말고는 수익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르죠. 소모품 비중이라고 하는 팁 판매량이 엄청 증가했어요. 거의 40%에 육박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모 성형외과에서 사용하고 남은 팁을 버린 쓰레기통의 사진입니다. 이 팁 하나는 25에서 30만 원, 비싼 건 100만 원도 합니다.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건 엄청난 돈이 나갔다는 걸 보여주죠. 기계도 비싸요. 기계도 한 1억 정도 합니다. 투자의 장점 6가지를 먼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투자의 장점 넘버1은 이 마켓은 니치 마켓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섹터는 멀티플이 헬스케어 중에 되게 높은 편에 속해요. 10% 되게 높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섹터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평균 우리나라는 18% 성장하고 있고 네 번째로 이 의료기기 투자 장점은 수출 데이터입니다. 2020년대 1분기에는 13,000계약 정도가 찍혀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기준으로는 35,000계약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기축통화국 미국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종목은 주력 종목들이 서로 겹치지가 않아요. 성형외과에 가면 선생님은 여기 필러 꼽으시고 여기 모두 맞으시고 여기 보톡스 맞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피드백이 나옵니다. 왜냐? 같이 받으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픽을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리스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내수가 너무 작으니까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면 잘 안 가게 됩니다. 혹은 가격이 너무 비싸도 안 가게 됩니다. 가격이 낮은가? 마지막으로 재무 안정성을 봅니다. 올해 돈 많이 벌다가 내년에 깨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미용실들 처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러티브를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어떤 걸 받습니까? 보통 보톡스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섹터는 바로 특허 소송이죠. 최소 변호사비만 200억이 든다. 그래서 이 섹터는 뺐습니다. 게임 끝인가요? 그냥 클래시스나 모드를 사면 될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시스와 트로닉은 해외 매출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링크도 브라질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성장률 보면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고점 찍고 떡락하는 차트 아니냐고. 근데 이 고점이 600% 성장입니다. 그리고 저 낮아 보이는 부분이 100% 성장이에요. 100% 여전히 대단하죠. 다음으로 해외 매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에이시스를 예를 들면 원래 17년도에는 연 150만 불을 기계로 매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750만 불이 나와요. 거의 5배 성장했죠. 근데 링크와 이쪽은 의사들이 셀프 시술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정도로 고통이 적어요. 효과는 카사디아님께서 인정해 주셨고요. 작년에 글로벌 셀럽이시죠. 가격도 보면 거의 링크랑 에이시스 메디칼의 그쪽은 25만 원이면 받을 수 있어요. 가격이 되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리니어 펌이라고 에이시스 메디칼의 신종 초음파 기술이 나왔는데 리프팅 기간이 좀 짧아요. 8분 정도가 보통 되는데 얘는 한 3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로테이션 시킬 수 있죠. 더 많이. 자, 그다음에 당사 누적 판매 보면 아름다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계속 성장했고요. 왜? 우리나라의 의료 성형이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많은 정제들이 투입되고 자본이 네, 8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에이시스 메디칼이 좋다 이거죠? 맞습니다. 브라질, 뭐 일본 이런 데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이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쉽기 때문이거든요. 거기가 규제가 진짜 먹으려면 미국으로 가야죠. 그런 쪽에서의 이제 약점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기 뭐 기계도 비싸다.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 우리 소모품도 계속 많이 쓴다의 로직이지만 이게 사실 주도권은 의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업체는 당연히 기계는 그냥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모품비를 계속 하게끔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쪽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해주시면 사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다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품 구성할 때도 좀 괜찮은 구조가 나올 수 있어서 그것만 좀 더 보완이 되면 괜찮고 사실 실제 지난번보다 또 레벨업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재밌게 들었습니다. 뭐 참신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요즘에 보니까 주변에 남성분들이나 특히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조금 아쉬운 것은 너무 기업 입장에서 설명이 된 게 아닌가. 수요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 뭐 아까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이 됐으면 어떨까 싶고요. 자, 세 분의 심사 평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 심사위원님들을 설득을 드려야 되는데 세 분에게서 피드백 받았던 게 다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10분이었어야 돼요, 사실. 8분 너무 짧아요. 20분을 할 수 있는데. 이승원 참가자 앞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이승원 참가자에게 8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준비가 되시면 버저를 눌러주시고요. 끝나시면 다시 한번 버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HR 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좀 수긍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제가 준비한 자료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고용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원탑으로 뽑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대신해서 농사를 짓거나 아이돌을 하거나 이제는 하다못해서 치킨까지 튀기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AI가 단순 노동 직군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노동 인력이 AI 관련 직종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MZ세대 다음 세대인 알파세대와 I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크리너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스크린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와 소셜을 획득을 하고 기성세대들의 선택과 결과를 보면서 학습을 한 후에 자신의 선택이 만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기업과 구직자 간의 변화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공채는 없어질 추세가 될 것이고 신입은 인턴이 필수가 되면서 스페셜리스트가 주목이 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은 HR 테크 산업이고 산업의 탑픽 종목으로는 티드랩을 선택을 했습니다. AI를 통해서 수시 채용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이 발생되었을 때는 합격자의 연봉의 7%를 수익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의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좋은 점은 기존에 인사관리를 통해서 채용을 했을 때보다 AI를 활용해서 서류 합격률을 늘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해당 기업은 글로벌 진출에도 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 11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글로벌 누적 회원 수는 이 기간 내에 300% 증가가 되었고 기업 고객 수는 이 동기간 내에 287% 성장이 되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제가 평균치를 한번 구해보니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연평균 61%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2248억밖에 안 되는 이 스몰캡 기업이 올해 한 해만 9개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매월 꾸준히 발표되는 합격자 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직업의 생태계는 정착되는 직업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에 맞춰서 변화하는 프리랜서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재가 없기 때문에 고용이 아닌 프로젝트별 단기 고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기업은 더욱더 효율성을 찾을 것이고 우리는 그 시대에 맞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HR 테크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며 그 중심에 티드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분 한 분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동준 센터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재가 굉장히 참신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라서 근데 이제 저 기업이 토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산업이 될 수가 있겠는가?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관련한 기업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했었으면 좀 더 산업의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한 가지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분 가운데 가장 표정이 어두우신 우리 오종태 이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논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발적 퇴사율에 대한 구간이 2020년 이후를 근거로 드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 특수한 구간이라서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서비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다 넣을 것 같아요. 그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수요자의 특성이 진입장벽이라는 것에 적절한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게 이 산업에서의 방향성과 PT의 방향성과 적절한 부분의 논리였나? 라는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이 들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자발적 퇴사율이 늘어난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젊은 세대들이 본인의 자아라던가 만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퇴사율은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놓고 여기도 놓고 다 하긴 하겠지만 특히 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같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AI의 데이터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도 티드랩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원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응답까지 한번 저희가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승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PT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떨어지더라도 후회 없이 깔끔하게 내 할 얘기 다 하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참가자는 지난 피칭에서 무슨 금융사 직원 같으시네. 만약에 제가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일이 있으면 스카우트 하고 싶네요. 최호균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역시 뭐 자신 있으시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고 또 가능하다면 최종 결선 라운드까지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역시 룰은 동일합니다. 준비가 되시면 왼쪽에 버저를 눌러주시고요. 8분의 시간을 드리고 발표가 그 전에 마무리되면 버저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8분의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하게 된 최호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산업이 좀 어렵다고 인식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좋은 기업이 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는 걸 어필할 생각입니다. 제목은 헬스케어고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바이오 하면 딱 누구나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기대수명 증가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하냐? 이전에는 연평균 7.7%가 산업이 성장한다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7.7%고 이전엔 6.2%였습니다. 오히려 전망치가 증가를 했습니다. 왜 증가를 했냐 보면은 우리가 다 맞았던 백신 중에 하나 RNA 백신 관련해서 신규 시장이 생겼고 기존의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는 산업의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CDMO, CRO 등 기술로 보면 유전자 가위, 항체 치료제, 면역 항암제, mRNA 기술 등 다양한 기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인데 CDMO 기업이죠. 바이오로직스는 연평균 10.1% 성장을 했습니다. 주가도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밀러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7, 8개 기업이 했다면 지금은 20개, 30개 기업이 경쟁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은 투자가 어렵습니다. 기술은 좋아 보이지만 주가가 매우 많이 하락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금광이라 볼 수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아닌 금광에 가는 회사들의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매하는 기업인 피셔 사이언티픽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약 250조 가량입니다. 총 순위는 30번째 정도 되고요. 매출은 약 5조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떤 기업이냐? 자회사가 7개가 있습니다.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들은 실험실에 들어가는 소모품, 장비, 그리고 항체, 시약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퓨전이라는 기업은 CDMO 기업입니다. 바이오로직스랑 같은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볼 수 있고요.
PD라는 기업은 CRO 기업입니다. 요즘 회사들이 의약품 개발을 할 때 임상을 위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상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바이오 산업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도 미국과 유럽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해당 기업의 주력 성장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인데요. 계속해서 지난 2012년부터 우상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도 영업이익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현재 포워드 PER은 21배고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해서 더 나아졌습니다. 2020년 EPS 가이던스는 $22 정도, 과거 평균 PER은 29배였습니다. 현재 피어그룹 평균은 PER 39배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평균도 39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주가를 $679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승 여력은 약 지금 주가 하락을 반영하면 35% 정도 되고요. 23년에는 시장 성장률을 반영함으로써 $733, 상승 여력은 한 45%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고른 이유는 제가 이런 기업을 좋아합니다. 생산하는 완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소재나 장비나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은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이고요. 산업 토픽으로 피셔 사이언티픽을 선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20초 정도 남겨두고 발표를 모두 마치셨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긴장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제가 본 게 맞나요? 네, 좀 더 많이 긴장한 것 왜 그러셨죠? 지난번과 뭐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경쟁자들이 더 줄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산업 자체가 네. 어렵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긴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부터 한번 먼저 해볼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사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네.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6개월하고 1년 전에 비해서 어떤 논리적인 성장성에 대한 보강이 있었는가, 왜 저 회사를 뽑았을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영 본부장님. 좀 지난번보다는 어필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좀 뭔가 안 맞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난번이랑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상품 구성은 잘하시는 분이 개별 종목 픽이 조금 약했다, 약간 좀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대 수준에 조금 못 미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불길한 예감이 혹시 듭니까? 다른 걸 준비했어야 싶은데 발표 자체는 좀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결선 파이널에 진출하게 된다면 내가 자신 있는 분야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발표를 해주실 분은요, 유행어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왜 있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신 유지영 참가자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자, 우리 유지영님, 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200일 넘게 산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네. 수많은 산업 분석 같은 걸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오글거리지만 오늘부로 저 주린이 탈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영님 오늘 네. 발표까지만. 발표까지는 줄이고 네, 그 다음부터 그럼 전문가로 가겠습니다. 네. 바보 상자의 세계를 담다 유지영입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을 지나 세계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때 바보 상자라 불리던 TV는 이렇게 많은 정보와 컨텐츠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 콘텐츠를 향후 유망한 산업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세 작품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기생충인데요. 2020년 봉준호 감독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말합니다.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고요. 두 번째 작품은 애플 TV에서 공개되자마자 1위를 차지한 웹드라마 파친코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의 원작을 미국의 제작자들과 감독들이 그려낸 우리의 이야기가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6월 8일 개봉한 영화 브로커인데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의 차이를 지나 전 세계를 향해 우리의 영화와 드라마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작자의 드라마 제작 편수와 회당 제작비가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낸 도표인데요. 2010년부터 16년 80편에서 90편 정도 제작되던 편수가 17년에서 19년은 10편에서 20편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20년 이후로는 20편에서 30편 정도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지역별 가입자의 비중이 미국과 유럽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의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으로 꼽히는 1분기 20만 명의 구독자 감소도 아시아에서는 가입자가 109만 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넷플릭스 외에도 쟁쟁한 OTT 기업들이 앞다퉈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 한국 컨텐츠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제 탑픽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좋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넷플릭스 말고도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구작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세 번째, 하반기 미국으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분기 구작 매출 비중은 34.2%로 예상되며 디즈니양 신작 구작 판매가 2분기에 더해지면서 영업이익이 최소 200억 이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반기 미국으로 가서 미국 드라마를 제작하게 됩니다. 국내 제작사의 첫 미국 진출 작품으로 회당 제작비 50억 원, 총 제작비 500억 원 수준으로 IP도 일부 확보한 상황입니다. 제 인생작 두 편입니다. 2017년과 18년 제 인생 무릎이 꺾일 위기의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영화와 드라마입니다. 미디어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화와 드라마를 사랑하는 이유이고 전 한국 미디어 콘텐츠가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정말 잘 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 딱 뜨는 순간 제가 오종태 이사님한테 와 이거 연륜이 묻어 나오는 스토리가 딱 담긴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작 편수 자체가 확 늘어버리니까. 작년에 뭐 20편 만드는 애가 올해 30편 만들면 그로스 자체가 확 튀는 거잖아요. 근데 한 편 만드는 업체가 5편을 만든다. 그럼 5배가 뛰어버리는 이런 성장률의 게임이 좀 다른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발표 자체는 그냥 이런 위상이 있다만 말씀하셨고 지난번은 완전 100% 스토리텔링이었으면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건드려 보신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제목부터 쭉 말씀하시는 동안에 스토리텔링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완벽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숫자들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단어의 선택이나 뭐 이런 거 너무 좋았는데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앞에 스토리가 또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뭐 그만큼 많이 성장하셨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실 때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자리에서 오늘 또 뵙고 있는데 굉장한 쏠림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가장 좋게 본 것은 2주의 시간 동안 유지영님께서 많이 개인적으로 노력하셔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내용을 건드리긴 했지만 무언가를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들렸어요.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기보단 최선을 다했고 어제와 다르게 성장하는 걸 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흐뭇했고요. 좀 더 일찍 공부를 좀 해볼 걸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많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시고 앞으로도 성장하실 것이 느껴져서 굉장히 반가웠고 투자에서 출발한 사람이 좋은 삶을 살기가 좀 어려운데 삶에서 투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통해서 그 삶을 계속 잘 만들어 가시려고 응원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발표하실 참가자분을 모시겠습니다. 김형준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발표자 김형준입니다. 제목은 첨단 산업의 필수 재료, 첨단 산업의 쌀, 전력 반도체입니다. 제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은 전력 반도체고 탑픽은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즈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가 올지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있을 만한 것을 추려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산업, 5G 등. 네, 제가 일단 준비한 분야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좀 특수한 산업인데 모든 기기에 이게 다 마치 쌀처럼 다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래가 와도 꼭 쓰일 수밖에 없는 점이 상당한 강점이고요. 또 제가 조사한 기업은 미국 S&P 500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산업의 공통 분모는 반도체고 그 중에 핵심은 전력 반도체입니다. 왜 전력 반도체인가? 첫 번째는 새로운 반도체 수요입니다. 로봇 산업과 같이 새로운 수요가 있고 5G나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지속적인 반도체 수요가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가 발전할수록 높은 전압 내구성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DC-DC 전력 반도체입니다. 일단 아날로그 반도체랑 일반 전력 반도체의 5년간 매출 성장률이 5%가 안 되는 데 비해 DC-DC는 12.1%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핵심 플레이어가 바로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즈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반도체가 포함된 모든 제품의 전력 반도체는 사용될 수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S&P 500에 구성되어 있고 시총 24조,
연매출 1조 7천억. 부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EPS 세일즈 패스트 5years도 32% 25%로 큰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5년간 매출 증가율도 평균 경쟁업체는 6.6%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지만 PWR은 20.8%를 보였습니다. 1년간 세미컨덕터 S&P 500 주가 퍼포먼스인데 컴과 AMD,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즈만 성장을 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NXPI는 마이너스 성장한 거에 비해서 PWR은 큰 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불황에도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2009년, 12년, 19년에 역성장 때도 이 기업은 성장을 했고 주가 퍼포먼스랑 매출 퍼포먼스도 아름다운 우상향을 해서 약 10년간 2300%의 상승을 했고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으로 잘 매출도 분산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원래 잘 안 떠는데 시뮬레이션을 제가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떨린 게 아닌가. 자동차 사진인데 여기 보이는 그 오렌지 표시가 다 전력 반도체에 들어간다는 수요입니다.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발전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 있고 이만큼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커버가 안 되는 로봇 산업도 텔라봇이라든지 로보틱스가 발전을 하더라도 이 분야의 전력 반도체는 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SEC 10K 보고서에 따르면 리스크 팩터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특허 침해 가능성, 중국의 테스트 시설을 보유했기 때문에 중국발 리스크가 있다. 이거는 PWR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는 아니고 제품이 긴 판매 영업주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단점인데 이것 역시 만약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고객사가 잘 안 바꿀 수 있다.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주가 비싼 거 아니냐. 항상 고평가였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수요가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성장하는 수요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너무 전력 반도체만 집중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부채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고 엄청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M&A나 기술 투자를 통해 새로운 아날로그 반도체 영역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업을 탑다운으로 분석해본 결과 전력 반도체를 찾고 바텀업 기준을 통해서 PWR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또 반도체가 무슨 인생 반도체인 줄 알았어요.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북받쳐 올라오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긴장을 아마 좀 많이 다른 때보다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주로 지금까지 주로 경제 분석이나 자산 배분 전략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소한 분야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미국 반도체 기업 전체적으로도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중국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지금의 이런 블록화 상태에서 그 리스크가 아까 PWR은 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넘어갔지만 이 전력 반도체 산업 자체는 또 그 리스크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도 중국 쪽에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국가의 매출을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을 꾀한다고 되었는데 말씀하신 그 중국 비중이 높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PT만 좀 안 떨고 하셨으면 확실하게 너무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탑다운이랑 바텀업 어프로치에서는 완벽하게 명확하게 투자 포인트를 찝어주셨고 그거의 강점도 더 부각을 또 하셔가지고 내용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넘어선 내용이었기 때문에 질문은 없고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되게 감추고 싶은 기업이긴 했어요. 상당히 실적도 좋고 저는 앞으로 이게 크게 올라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비밀을 하나 방출하는 느낌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자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영락님, 냉철한 논리력으로 지난번에 심사위원분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제야의 고수 느낌입니다. 오늘도 그런 좋은 발표, 좋은 뷰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향후 유망할 산업과 탑픽,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은 블록체인이고 탑픽은 SBI 홀딩스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높은 보안성, 그리고 위변조 불가,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비용 절감, 그리고 스마트 계약이라는 자동 계약 프로그래밍이 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토대로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의 간소화, 단축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효율적이며 비용 절감에 탁월합니다. 특히 금융에 적합합니다. 블록체인이 부동산 거래 비용의 10억 달러 절감 가능, 블록체인 도입 시 매년 120억 달러 절감 가능, 블록체인 채권으로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그리고 손보업계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형 블록체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코인, 이더리움
나 솔라나 같은 코인과 연동된 이런 블록체인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퍼블릭 체인의 문제점은 유동성 회수에 치명적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자체가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 탄생했던 거기 때문에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거둬들인 돈을 다시 회수할 때는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유지가 곧 네트워크의 신뢰도입니다. 가격 유지가 안 되면 네트워크의 이탈자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더리움을 200만 원에 사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더리움 20만 원까지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 네트워크의 신뢰를 잃고 네트워크를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퍼블릭 체인 파생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투기 목적의 NFT 시장, 높은 이율로 투자자를 희롱하는 디파이, 재미가 아니라 돈이 목적인 P2E 게임, 심각한 수준의 그래픽과 인터페이스, 저는 이 모든 게 유동성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기업형 블록체인은 이러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폐쇄형 네트워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코인이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블록체인의 장점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도권 내 기업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안정성이 있는 거고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제 탑픽은 SBI 홀딩스입니다. SBI 홀딩스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블록체인에 투자해왔습니다. 한때는 구글과 함께 기업 블록체인 투자 규모 1, 2위를 앞다투었고, 그리고 노무라 증권과 손잡고 증권과 관련된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I X3 재팬 코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X3는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 중에서 지금 거의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이 X3 재팬에서 SBI가 하는 일은 결국 이런 보험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형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그리고 캐피탈 마켓 솔루션, 현재 이런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에서의 코다 블록체인의 장점, 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돈이란 사람을 줄여준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걸 여기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CEO의 역량과 안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 요시타카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건 금융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결국엔 블록체인이란 겁니다.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효율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통해서 더욱더 보안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의 도전과 진화의 경영에서라는 책에서 했던 말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 블록체인 산업이 어쨌든 인력을 줄인다는 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산업에 대한 리스크는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시장의 모델과 자본주의가 강화돼서 시장 근거로 생각하는 게 맞아 보이지만 시장 참여자 이외의 정치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이 통화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지금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의견만을 가지고 이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흔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뭐 이런 코인을 연동된 그런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설명을 네네. 드리면서. 근데 거래라는 개념은 네. 효율성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비효율성까지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네. 굉장히 위험한 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고르신 것 같아요. 네. 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왜 고수 느낌 난다고 했었었는데 이번에 좀 주제가 좀 어려운 거 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어려운 주제이면서 최근에 뭐 각종 뭐 코인이고 이런 관련된 악재 뉴스들이 좀 많은 상황이면 투자자들은 이 투자를 좀 회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사에서 상품을 출시하기가 매우 버거워지는,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리를 푸시는 입장에서는 포인트는 좀 잘 잡은 것 같다. 그러니까 확실한 마케팅 포인트는 블록체인이 어렵게 와닿지만 결국은 투자 포인트는 비용 절감이라는 거에서 집중하면서 계속 강조를 많이 하셨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방향은 코인이 없는 안정적인 블록체인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건 어쨌든 블록체인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드디어 심사위원들께서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모두 골라주셨습니다.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게 될 4분 중에 3분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님, 네. 자신 있으시죠? 아니요,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부르면 난 떨어졌어. 전영락님은 어때요? 저도 별로 안 좋은. 아닌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합격자를 한 분 한 분 각각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합격자 우리 이한영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심사 보면서 이제 결선을 보내야 되는 분들이라 이분은 사실 첫 번째 발표이자 뭐 사실 점수로는 1등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견이 없으셨고 굉장히 설명 잘 해주신 김형준님을 첫 번째 합격자로. 네, 김형준님 첫 번째 합격자로 되셨습니다. 자, 우리 김형준님,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뽑은 첫 번째 합격자, 그리고 아마도 가장 성적이 좋은 걸로 아마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분이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떨어가지고 네. 계속 그 영상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좀 잘 편집을 해주셔서 PT 위주로만 해주시면. PT 위주로. 이상하게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울먹였어요. 죄송합니다. 예. 사실 지금 그 생각하시는 그 PT의 방법이 그 되게 고도에 투자할 때 많이 필요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PT의 내용에서 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러한 내용을 오늘 발표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선정한 기업이 사실 워낙 특출나고 뛰어난 기업인데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업이라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합격자를 우리 오종태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의 내용에서 굉장히 그 제가 오늘 심사를 하면서 가장 그 질문을 많이 적은 분이에요. 질문을 상대한테 떠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내용을 가지고 오신 분한테 더 많은 질문이 떠오르게 돼서 서로한테 도움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러한 느낌을 받은 분이고요. 두 분 정도가 지금 떨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았던 두 분 그 중에 축하드립니다. 이승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승원님.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의 교수님이 좀 많이 떠올라요. 제가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께서 제가 이런 거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막 좋아하시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시더라고요. 아들 마냥. 그래서 좀 교수님이 좀 많이 떠오르네요. 이승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예전부터도 계속 최종 라운드 안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바랬는데 너무 여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합격자는 신동준 상무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격자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마지막 합격자는 역시 네 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분이시고요. 저는 굉장히 발표를 편안하게 잘 들었던 분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준비를 잘하셨을까 싶은 분이셨습니다. 네, 마지막 합격자는 최호균 씨입니다. 최호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호균님. 네, 사실 우리 최호균님이 필기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이분 무조건 파이널까지 그냥 가시겠구나 했었거든요. 오늘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많이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발표 보니까. 네, 제 능력보다 더 좀 어려운 산업을 골랐던 것 같은데 좀 제 의도를 좀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좀 바이오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좀 쉬운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했었는데 그게 조금 제가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었는지 긴장도 많이 됐습니다. 정말 파이널 라운드로 가시게 되는 건데 자신 있습니까? 네, 제가 주력으로 만들고 싶은 ETF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앞에 KB증권에서도 오셨는데 이 ETF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그 ETF와 궤를 같이 하는 겁니까 혹시? 네, 아직 저는 K 월배당 ETF 제가 장명한 ETF를 계속 밀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방영된 영상들 댓글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월배당 ETF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론까지 살펴가면서 파이널을 준비하고 계신 ETF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이 딱 남았습니다. 이른바 골든크로스로 마지막 한 분이
이 자리에 서시게 되고요. 주식에서도 참 골든 크로스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골든 크로스 추가 합격 한 분을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 나는 이 재미로 와요. 사실 나는 마지막 한 명 고를 때가 가장 꿀잼입니다. 마지막 한 분입니다. 자, 이미 벌써 가방 싸고 계신 분도 있고요. 자, 마지막 한 분은 임재환님입니다. 임재환님 축하드립니다. 아, 임재환님 마지막에 가방을 좀 만지셨던 것 같은데, 자, 저희 가서 마이크를 잠깐 잡아주시고요. 가방 쌌는데 다시 풀어야겠네요. 가방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싸신 거예요, 가방을? 네, 박수치 준비할 때 떠나라고 이제 박수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본인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저번에도 사실 제가 꼴등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랬었나요? 네. 근데 왜 본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왜 됐는지 신동준 상무님께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근데 양쪽에 이제 두 전문가분께서 이한영 본부장님이나 오종태 이사님께서 지난번 라운드랑 이렇게 계속 좀 비교해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 자체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좀 독특하고 참신한 주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좀 지난번에는 좀 빠져 계셔서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설명이 잘 들리진 않고 의지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발표를 하실 때는 상대가 들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난 2주 동안에 가장 성장이 많이 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높게 샀습니다. 제 기분부터 말씀드리면 금, 은, 동 중에 가장 기분이 좋은 메달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메달이 제일 좋대요. 동메달은 뭔가 받은 거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기분은 매우 좋고 이제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실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또 아쉽게 탈락하신 이 세 분도 계시죠. 혹시 탈락하신 분들 가운데 이 말만큼은 내가 꼭 한번 남기고 싶다. 네, 아쉽게 탈락은 했지만 유지영님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이거 뭐 유언은 아닌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주신 우리 3프로와 투자 위더스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좋은 경험이었고 떨어지게 됐지만 많이 배우고 가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정 괜찮으신 거죠?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사실 이 PT를 해볼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잘 없는데 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이 아마 오늘 참가하신 분들 가운데 가장 젊은 분들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또 열려 있기도 하고 저희도 이런 기획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참가 말고 다음에도 또 참가를 해주셔서 저희 프로그램도 열심히 풍성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함께 듭니다. 정말 고생해 주셨던 세 분께 다시 한번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전영락님 지금 하는 방식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계속 잘 하시면 되게 큰 좋은 성과를 누리는 투자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전영락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름대로의 통찰력과 논리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었어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유지영님이 좀 생각이 나고요. 많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시고 앞으로도 성장하실 것이 느껴져서 투자를 통해서 그 삶을 계속 잘 만들어 가시려고 응원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합격하신 네 분의 합격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분께 파이널 라운드 주제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널 라운드의 주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 시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라. 그리고 두 번째, ETF의 타이틀과 투자 컨셉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입니다. 자, 이 파이널 라운드에서는요 2가지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되고 피칭 방식은 오늘 하셨던 본선 2라운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내용이 라이브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상금과 ETF 상품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최후의 1인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적극적인 각오로 임해보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star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star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